진중권의 정치다방. 예, 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사실 제가 청비에서 문화다방이라는 그 팟캐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제목이 진중권의 정치다방으로 붙었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는 것은 청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에서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예, 이미 예고편이 나갔죠. 2편, 유시민의 연과 2편, 왕의 칙령, 노회찬이 돌아왔다. 나가자마자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전 장관님이시죠? 아니, 오늘은 전 장관하고 상관없고, 예, 그냥 나왔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예, 또,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직함이? 저는 다시 떨거지가 됐습니다. 예, 지금은, 정의당, 선거 때니까 선거대책,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회찬입니다. 예,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또 재미있게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고편이 나가니까 오늘의 유머에서 재미난 댓글들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들어야지 이런 반응도 있고, 또 한 번쯤 김어준 게스트 불러서 셋이서 구박하듯 하면 재밌겠다. 그거 진짜 재밌겠다. 근데 김어준 말빨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또 역시 박근혜 대통합의 성부자 논객들이 다 뭉쳤네요. 이런 반응도 있고요. 방송 너무 기대됩니다. 지구방위 되다. 와, 대박 사건이다.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좀 싸가지 없는 반응도 좀 있어요. 저공비행 초기에도 진중권이 나왔어요. 재미없는 사람이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웃기려고 들면 더 재미없는 거. 그런 상황이 많아요. 크크크크. 좀 분발하셔야 되겠네. 그 다음에 예전에 저공비행이 있었죠. 이 방송도 꽤나 졸릴 듯. 물론 고퀄이겠지만 이런 반응이 있고요. 재밌는 반응이 또 있습니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노회찬 전 국회의원,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 다들 전을 달고 다니시네요. 빨리 현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 동양대 교수고요. 술주자 주립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유시민 씨 팟캐스트에서 보기 싫다는 반응도 있네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청와대나 국회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그리고 또 하나 노회찬 씨도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크게 세 부로 나눠서 진행할까 합니다. 1부에서는 역시 그 세월호 참사와 관해가지고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의미를 묻는 조금은 경건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선거 전국이죠. 선거의 전국을 갖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좀 분위기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보정치. 왜 진보정치 이렇게 어려운가? 진단하고요.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1편 예고편 나갔는데요.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환호하는 분들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새누리당인가요? 거기서 성명까지 냈죠. 예, 대변인 둘이 나와서 교대로 하고, 조선일보에는 예.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설까지 실려서 제 이름이 등장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악마의 편집에 예. 당한 건데요. 사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사람 죽고 또 감옥 가고 호가호위하는 황관정치 될 거다. 이 얘기는 대통령 선거 전에 했던 얘기인데, 예. 그때 사람 죽는다는 것은 이런 재난사고 얘기가 아니고, 예. 또 이렇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국가 운영이 되게 되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절망해서 예. 그런 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했던 말인데, 그거하고 이제 세월호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게 이어서 편집이 되면서 그 예언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악마의 편집이군요, 정말로. 예, 저도 처음에 딱 듣고, 세다. 이래도 되는가 싶은 좀 느낌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였네요. 어떻게 좀, 새누리나 청와대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청와대나 새누리에서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는 그런 사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비명과 같은 다양한 이렇게 예. 극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정권을 책임지고 있고 이 사태에 대한 어떤 해결 책임을 지고 있는 측에서 너무 이렇게 자기 보위,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식의 어떤 태도를 이 것만이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가족도 보면은
이렇게 위로할 그리고 배려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미행을 해야 될 대상처럼 취급되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미안하다 지켜봐달라 이렇게 좀 달래야 되는 상대인데 그걸 또 연행을 하고 구금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연장선에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 반응도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사실 집권 세력 이거 저도 좀 해봐서 아는데요. 해보셨죠? 유일하게 해보셨네 이 자리에서. 예. 그 굉장히 괴로워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참모들 또 정부 관계자들 집권 새누리당 지도부 다 되게 놀란 것 같아요. 놀랬고 위축됐고 당황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즉자적으로 뭔가 나를 욕하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오면 곧바로 받아치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 사실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되게 욕을 많이 먹게 돼 있고요. 때로는 합당하게 비판을 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과하게 비난을 받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럴 때는 좀 억울하더라도 경청하는 자세를 좀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 너무 놀래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빌미로 잡아서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막 나서는 그러다 보니까 또 망언들이 막 쏟아지는 건 아니겠어요?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노회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족들이 이제 KBS의 그 보도국장 그 망언 때문에 항의하러 갔다가 사장이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이제 청와대로 가신 거 아닙니까? 효자동 동사무소 앞에서 주민센터 앞에서 이제 청와대 간다고 그러면 청와대 안에 되게 그 만찬장으로서는 되게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예, 그걸 불러드리면 되는. 예, 그거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저희도 거기서 만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들어오시라고 하고 그러고 차라도 내오고 야식이라도 내오면서 일단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고 이제 수석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든가 대화를 한 다음에 또 판단해서 대통령 면담을 주선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길바닥에 그렇게 밤새 앉아있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게 저는 뭐 특별하게 나쁜 어떤 마음이 있었으라기보다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허둥대는 이런 데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과하게 비판했나 이런 반성도 저는 좀 하고 있죠. 예. 여기서 다시 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가 보죠. 저 세월호 사건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꿈도 여러 번 꾸고 그저께도 또 한번 또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꿈속에. 전 다 해서 꿈만 한 4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는 아이가 나 와가지고 내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날개를 달아달라고 하는 꿈도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막 물이 차오르는데 제가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막 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런 상황들의 꿈들도 있었고 충격이 굉장히 크셨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어디서? 예, 저는 뭐 휴대폰으로 알게 되었죠. 뉴스 속보를 갖다가 접하고서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구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거의 다 구출됐다는 식의 그 속보를 저도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참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다시 이제 그 비극적인 그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과정이고 저는 이제 오늘이 보니까 한 40여일 지났는데요. 아마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겪는 나라이죠. 또 이런 재난 사건도 많았고요.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오랫동안 또 참혹한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게 만드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참 그전에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16명의 승객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지금 이제 허공을 맨들듯이 그 바다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전히 이제 뭐 좀 이따가 다 진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부는 여전히 속수무책인 것 같다는 점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사고가 나던 날 진도에 있었거든요. 진짜로요? 예. 그 팽목항에서 한 10분 정도 차로 가는. 우연히 거기 있었죠. 예. 그 제가 이제 그 며칠 전부터 지금 작업하는 책 마무리 때문에 한 일주일 예정하고 가서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아마 간지 3일째인가 4일째 되는 날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 제가 펜션 방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앞바다에서 배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다 구한 것 같다고 뉴스가.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다행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점심 먹으러 나오니까 상황이 완전히 그들은 거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 다음날 뭐 박근혜 대통령 진도체육관 오던 날 뭐 헬기 날아다니고 막 경찰이 엄청나게 오고 기자들이 몰려오고 펜션에 방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짐을 싸서 나왔죠 저는. 예. 저는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보고 트위터에다 사건 알리고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전원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가 들어가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전원구조란 말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로 날렸는데 막 댓글이 붙는데 전원구조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구조된 게 아니다라는 기사들이 쭉 있고 전원구조라는 게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것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트윗을 날리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 이미 거의 다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원인이었다 뭐 이런 말 하기 전에 예. 그 이제 한간에는 그런 항변을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야, 그러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이 세월호 사고가 안 났을 것 같냐? 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해경이 전원 구조했을 것 같냐? 이렇게 항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항변은 모든 게 다 박근혜 대통령 탓이다. 정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판에 대한 대응 성격이죠. 근데 우선 그거를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고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난 거죠. 근데 이걸 다른 가상적인 상황하고 비교해서 뭐 딴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안 났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 혹은 해경 관계자들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문제이지만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을 전부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거는 저는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제 여당 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국민들의 비판이 딴 사람이었다면 사고 안 났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전사고, 재난사고는 결국 확률과의 싸움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면 지난 시기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1년 반 가까운 세월 동안의 여러 정책들이 과연 연안여객 특정해서는 뭐 전반적으로는 재난, 특정해서는 연안여객의 항만사고, 재난사고의 확률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한 정책들이 있느냐.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럼으로써 이 확률이 높아졌다면 그것은 정책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집권당과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다른 변명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그 운전한 사람이 이제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전에 운전한 사람 뭐 원래 이 차를 샀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책임 회피의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고 더 뭐 거론할 얘기도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져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 배가 그 위치에서 그 시각에 침몰했던 그런 이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배경들이 있는 것이고 또 확인 거의 다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구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재난구조 안전 시스템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던 상황. 이거는 뭐 전적으로 100% 현 정권의 또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정치적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현 어떤 정권의 그 리더십의 부재,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되었던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을 갖다가 키워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이제 침몰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낀 거죠.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상태라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의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전례가 있잖아요. 우리보다 대단히 약체인 나라, 국방력이 약체인 나라하고 붙어도 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걱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게 됐다는 점을 저는 이 정부 관계자들이 똑똑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악몽이 있죠, 우리가. 6.25 전쟁 때요.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남침 개시했고 북에서 북한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27일 새벽에 방송을 했어요, 그때도. 방송 목소리만 남겨놓고 도망갔죠. 아니요. 도망가고 나서 목소리를 내보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제 대전보다 더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갔다가 너무 갔다 이래서 이제 대전으로 다시 올라왔고 정부가 대전에 있는 동안에 KBS에서는 정부는 서울을 사수하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 군의 수뇌부가 한강을 건너고 나서 피난민들이 꽉 차 있는 그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유엔군 들어오고 나서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다리 끊어서 피난 못 간 사람들 부역했는지 심사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엄청 죽였잖아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악몽이 사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끔찍한 악몽인데 이 사고는 예 그런 악몽을 좀 되살려주는 측면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사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견해를 하나 바꾼 게 있어요. 보수주의자들의 견해 찬동하게 된 게 있는데 네. 옛날엔 전시작전권 환수에 내가 찬성을 했거든요. 요거 딱 하면서 반대.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미군이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안보는 미군한테 맡기는 게 외주를 주는 게. 근데 구조는 언딘한테 외주를 주듯이. 근데 그 전시작전권을 미군한테 주는 것보다 예. 그냥 정권을 바꾸는 게 더 낫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제가 참 짚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거 선장 문제거든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실은 그 선장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바지 선장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류상의 선장. 이렇게 선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싼 값을 주고 이렇게 그 선장을 올려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원들 보면은 행동하는 게 선원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승객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살겠다. 예. 그게 이제 선원 의식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예. 저는 아마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어떤 인적 대상 중에 한 명이 아마 이준석 선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이 변명으로도 또 어떠한 뭐 사정으로도 그 사람의 그 잘못된 행위는 용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판단 착오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 사람이 선장이 선장답게 일하도록 우리는 요구해 왔는가, 합당한 대우는 해 왔는가, 또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훈련 이런 걸 강제시켜 왔는가, 이런 점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 선장이니까 책임져라는 어떤 그런 좀 선언적인 어떤 그런 임무만 주어졌을 뿐이지 그 임무를 스스로 자각하고 또 계속 그 임무가 이렇게 체득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조건을 속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 서류상의 선장이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배를 운행하려면 선장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 앉혀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 판단을 못하니까 계속 전화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자기가 내려야 되는데 회사에다가. 근데 이제 그 정도 경력의 선원이면 사실 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 배가 기울면 선실에 대기하면 벽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벽이 되기 때문에 구조를 못 하거든요. 배가 일정 기울어지면. 선장까지 아니라도 직업으로 배를 모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가 기울어질 경우에는 구명동의를 입고 갑판으로 대피해야 된다는 것도 거의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육상교통이든 해상교통이든 아주 복잡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규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보험을 강제로 들게 하는 규제가 있고요. 뭐 100km, 90km, 70km 이런 속도 제한 이것도 다 규제거든요. 그 재난사고,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연안여객 운송에 관해서도 아주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선장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이 사고는 필연과 우연이 뒤섞인 건데 사고 난 것 자체는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확률이 엄청 높은 가운데 운행을 한 거고 그 피해자가 그날 그 세월호를 탔던 사람들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서 이었다는 것 그리고 침몰 지점이 진도 앞바다였다는 것은 우연이죠. 그럼 우리가 이 사건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사고의 필연적 원인, 일반화할 수 있는 원인이죠. 보면 지금 거의 분석이 거의 끝나 있다고 보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친기업 혹은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다고 해서 설령 규제를 20년에서 30년으로 푸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낡은 배를 들여왔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안 풀었으면 그 배가 수입될 수가 없었는데 예. 일단 수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수직 증축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높아졌는데 보안 조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라고 명령만 해놓고 한국성급에서 전혀 감독 안 했죠. 그다음에 과적했죠. 그다음에 결박 안 했죠. 그다음에 과적하기 위해서 평형수 뺐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운영하는 해운사의 욕망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막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규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모든 안전규제와 관련된 장치들이 다 무장해제되었다. 이 세월호를 보면. 그리고 그 원인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는 암덩어리, 처벌해야 될 원수 이런 인식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 말처럼. 예.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규제들을 막 각급 규제들을 다 푼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규제조차 이걸 하려면 감독 당국에서 철저하게 그거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인적으로 뭐 소위 해피하니 관피하니 이런 거 엮어지고 뇌물 왔다 갔다 하고 접대 향응 제공하면서 감독 기관들이 다 무력화됐던 거예요. 따라서 세월호나 혹은 그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 같은 경우에 매우 높은 사고 확률을 아는 채 계속적으로 인천 제주를 운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군산 앞바다에서 전복될 수도 있었고 제주 앞바다에서 전복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날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이 억울한 희생을 우연히 당한 이런 거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책을 세우려면 이 사고의 필연적 원인 또는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서 이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 대책 예. 이것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행기 타면서 이제 배웠던 건데 이론이 뭐냐 사고라는 것은 그 5가지 치즈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즈가 구멍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딱 넣으면 구멍이 다 뚫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쪽 뚫린 구멍이 다음 치즈에 막히고 네. 그런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치즈 2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규제를 마구마구 완화했던 것이었었고 또 한편은 동일한 겁니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선장들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죠. 대우를 형편없이 해주니까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선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결국 사고 순간에 아무런 대체도 못하게 만든 것이고 또 세 번째가 이제 해경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해경에서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구조한 게 선장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조 작업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선장이고 가자마자 제일 먼저 선장 어디냐 선원 어디냐부터 찾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부터 데려다가 팽목항에 데려다 놨거든요. 뭐 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된 데 대한 배경은 이렇게 다들 짚으신 것 같은데 지금도 다니고 있는 여러 우리 연안여객선들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연안여객선은 그 선장 급여가 세월호 수준입니다. 다 어디 가나. 그래서 이 젊고 이렇게 좀 능력 있는 그런 선장급 이 사람들이 다 그 원양어선이나 이제 해외 배를 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은퇴한 사람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만 기관사 등 다른 또 요원들 정규직 선원들은 또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배를 실질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휘권도 못 갖추고 있는 선장이 대단히 많다는 점에서 언제 어느 배가 어디서 또 침몰할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해경 문제는 해경은 뭐 욕 들어야 싸죠. 저도 뭐 해경은 내각 전체가 총사퇴하더라도 해경청장은 사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또 해경도 들여다보면은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해경에게 그런 이제 바다 해상에서의 어떤 재난 구조의 역할을 서류상으로만 맡겼지 실질적으로 맡기고 그걸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왔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해경에게만 그 타달 문제도 사실 아닌 게 또 있어요. 해경을 지휘 감독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것도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대통령 자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경도 보면은 이런 사고에 즉각 대응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 이번에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럼 평소에 그 준비를 못한 책임은 어디다 물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해경 문제 있다 해체하자. 그러니까 문제 있다 그러면 해체하는 게 뭐 지우개로 지우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이 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진짜 이 사건 전체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예요. 아까도 제가 이제 집권 여당 해봐서 아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부에 있었을 때 보면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라는 게 있고요. 예.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NSC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그 당시에는 재난관리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안보 때문에 각 해역 또는 육지의 중요 전략지역
이런 데들이 실시간으로 전부 그 음성이든 화면이든 이렇게 연결되게끔 해놔서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관 부처를 따라서 보고를 올리는 동시에 청와대 국정상황실하고 NSC 그 상황실로 곧바로 정보를 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저 YTN 보도 보고 알았다고.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이해 안 갔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것이 사고 난 지 1시간쯤 후였다고 예, 청와대에서 1시간도 넘었죠. 그죠? 그러면 무려 400명의 국민이 타고 있는 배가 엎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배가 다 가라앉고 나서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점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뉴스 영상을 제가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고 물에 떠 있는데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전혀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그게 사고 나고 나서 6시간쯤 지나서 찍힌 화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저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한 얘기. 아니, 그러니까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고 대한민국 고의 선장인데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비판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그 참모들이 뭐 하는 분들인가? 그게 이제 소위 하는 말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요 정부 직제상에서 어떤 표가 있느냐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예요.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군을 못 움직여요. 해경청장도 말 잘 안 들어요. 예.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해놔도요. 그게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들은 쉽게 안 움직여요. 결국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 타워에서 상황을 빨리 접수한 다음에 필요한 조처들을 판단을 해서 군이든 관이든 혹은 민간단체든 바로 전화로 이렇게 해줘야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었던 것이 구조 단계에서 난맥상이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도대체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청와대 참모들을.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시장의 문제를 우리가 짚었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는 이런 문화. 두 번째가 이제 국가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노무현 정권 때는 그 안보의 개념 속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때도 이런 사고가 났으면 얼마나 잘 대응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응할 수 있는 센터는 있었다는 거죠.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안보라는 개념이 이른바 국가안보 이러면서 예컨대 뭐 연평도 폭격이 오면 2배로 갚아줘라 이런 개념이 되고 이게 떨어져 나가는 사이에 떨어져 나간지도 모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그 안보실장이 김장수 씨. 예, 작년에는 뭐 우리가 재난 컨트롤 타워다라고 얘기했다가 사고 나니까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본인들도 이 직제를 바꿔놓고 그 사실을 좀 모른 게 아니었던가. 이제 NSC에서 이명박 정부 때 그 안보만 남겨두고 재난 이제 구조를 떼낸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떼냈는데 그 떼낸 게 잘못된 거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두 개가 꼭 같이 있어야 된다는 법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거 떼냈다 하더라도 청와대는 이런 사건이 나면은 금방 파악하는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있었다면 직무유기인 거죠. 이번에 국정조사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새누리당 요구로다가 전현직 대통령을 뺐어요. 조사 대상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둘을 뺐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지적된 것처럼 대통령이 실제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알았는가 또 안 뒤에 어떤 조치를 내리는가 하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라고 우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NSC에서 재난을 떼내면서 만든 것이 중대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데 이건 정말 이번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회의는 실제 굉장히 신속하게 소집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그 회의가 소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9시 40분에 그 회의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그게 그날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적 이 재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런 걸 해결하라고 만든 컨트롤 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첫날 제대로 1시간 만에 소집이 되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더 이상 소집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서 한 일은 그거예요. 그 실종자 엉터리로 보고한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무의미해지니까 아무런 기능이 못한다는 걸 첫날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만든 게 뭔가면은 다음 날 4월 17일 날 돌아오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범부처 재난대책본부를 갖다 만들겠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다른 부처를 움직이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게 안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범부처 재난특별본부의 본부장은 해수부 장관이 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해수부 장관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부가 이걸 대응하는 걸 보면은 이게 면사무소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 안 해요. 나 요번 사건도 하면서 지금 만약에 장관이 윤진숙 씨였으면 어땠을까? 더 끔찍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볼 때는 뭐 크게 안 달랐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나쁜 일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이미. 근데 제 생각에는 중대본, 뭐 범대본 이런 거는 사실은 사후 수습이나 사후 대책 관련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재난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생명이 걸린 긴급한 그런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조가 가능한 짧은 시간. 이때 누군가가 신속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는 거는 회의체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재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그다음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다 입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를 세우지 않으면 오늘 당장 세월호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다고 우리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일 그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저는 회의체나 이런 걸로는 위기 상황에 대응이 안 된다. 이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무슨 회의를 해봐야. 그래서 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왜 대통령 산하에 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가 하면 부처를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청와대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무슨 안전처를 만들어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총리 산하잖아요. 네. 총리가 대독 총리인데 정홍원 총리는 행사에 나가서 대통령 담화 대신 읽는 거 축사 읽고 이런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 분이었잖아요. 대신 사과하고. 그러니까 이 역대 총리들 중에서 실제로 위기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세 총리라는 건 옛날에 김정필 총리나 참여정부 때 이해찬 총리나 이런 사람 정도지 이 정부 수립 60년,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총리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총리 갖고는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청와대 안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상황을 접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긴급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앉아서 판단을 하고 나면 대통령의 권위에 의지해서 필요한 모든 정부 조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조와 관련해서는. 예. 이제 치즈 네 조각이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가 이제 규제 완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언과 선정의 문제. 비정규직, 이 노동시장의 문제요. 예. 세 번째가 이제 해경의 무능함,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고요. 마지막이 아마 언론이 아닌가. 언론도 한 역할 했거든요, 사실은. 참 할 말이 없죠. 저는 제가 어느 글에서도 이제 썼습니다만은 4월 16일 날 우연히 평소와 달리 그 모든 8시, 9시 뉴스를 다 봤어요. 다 보고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딱 한 방송과 나머지 방송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에 뒀다가 그 며칠 지난 후에 글을 썼는데 정말 이 신문방송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날 16일작 이 엄청난 사건을 두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이걸 어떤 각도로 이 사건 취재를 하고 또 이 보도를 하는지 그 교과서 같은 걸 보여줬다고 보여지고. 그거 어느 방송이에요? 뭐 말씀하시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예, 뭐 그 손석희 예. 그 교수가 하는 그것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쭉 보아왔던 뉴스가 그런 뉴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익숙해졌던 뉴스들인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갖다가 뭐가 문제인지를 갖다가 사건 원인부터 시작해서 구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며 이런 걸 더 치고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뭐 중간에 많은 또 국민들의 또 질타가 있고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또 언론들도 이렇게 좀 스스로 성찰하면서 보도 태도를 좀 바꾸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기자분들이 이번 사태 보도와 관련해서 그 기자들 자신도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제가 이제 아들이 중학생이니까 그 엄마들이 이 40대 엄마들이 많아요. 아이들 친구들 그 반모임의 엄마들 모임 있잖아요. 저희는 막둥이라 이제 저희 집 사람 50대지만 되게 40대 중반의 엄마들이 많은데요.
반 엄마들이 다른 일로 모여서 밥을 먹다가 말고 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도 운대요. 이야기를 하다 말고 운대요. 그리고 첫 뉴스 화면에 배가 기울어져 있는데 밖에 애들이 안 보이고 몇 명 안 보이고 그때 애들을 다 어디 갔어?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받았던 심리적 충격. 이것 때문에 지금도 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예전의 재난 뉴스와 이번 세월호 사고가 다른 점이 그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진짜 편지를 남겼어요. 그 동영상들이요. 문자, 카톡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족과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감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그 아이들이 다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재난보다도 이번 경우가 많은 공감 또는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공명의 능력, 그 타인의 고통, 절망,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기자들 자신이 자기들이 만든 뉴스를 보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울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예전의 재난과는 달랐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저는 택시 타고 가다가 그 MBC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 어떤 장면이 나왔느냐 하면 그 박 대통령이 그 팽목항 방문했을 때 박수갈채를 받는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욕을 했어요. 진짜 입에 육두문자를 내뱉었거든요. 그랬더니 택시 그 기사분께서 민망한지 딱 끄고 음악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 어떻게 음성을 다 처리해버렸더라고요. 막 그 사방에서 막 고함 소리들 들리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박수치는 소리만 어떻게 했는지 참 그거 보면서 와 이게 KBS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더 심한 건 사실 MBC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들 그건 또 일부 언론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뭐 유가족 미행한 경찰의 행태라거나 또는 이제 해경의 문제점을 보도하지 말라라고 KBS에 압력 넣은 청와대의 문제라거나 또는 그걸 받아 쓴 또 언론사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침몰은 세월호가 했는데 걱정은 그 침몰한 세월호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침몰할 것 같은 박근혜호를 걱정하는 그래서 정권 보위에 급급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망언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그 희생자들 또는 희생자 유족이나 또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감정이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했죠. 뭐 대통령의 울음에 뭐 따라 울지 않으면 뭐 백정이라는 등 뭐 미개인이라 그랬나? 저도 인간백정 됐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인간백정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 딱 보면서 아찔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 그 다음에 그 부인,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죠. 현역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형교회 또 목사들이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배층의 멘탈리티인 것 같아요, 그게. 지배층.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면 일탈이잖아요. 근데 이게 곳곳에 모든 사람. 아니,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는 희생자들 이 감정이입해서 우는 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지배층에 속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우리 사회 그 권력층을 상대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강남의 대형교회라든지. 주로 이런 분들이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들의 어떤 일부 극소수의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은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너처럼 신앙 없는 사람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신앙인이 아니라 이념인이다. 이념. 특정한 어떤 이념적인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만사를 보고 모든 걸 갖다가 신앙의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이념의 차원에서 적대시하는 태도를 갖다가 유가 없이 분출해서 이런 좀 싫은 사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념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 동영상이나 카톡 같은 걸 뉴스에 딱 보면 무슨 이념 같은 게 떠오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울컥하잖아요. 그건 정상인들이고요.
예, 이념인들은 이제 이념부터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념인인 것 같고 약간 아니 근데 생물학자들 얘기로는 그런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에 공명 또는 공감하는 능력이 그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특성이라는데요. 근데 이념이라는 누구나 다 그렇다. 이념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그런 부분 감정을 좀 마비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이념이나. 그 억압된 건가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소시오패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 이념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의 그 의원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좀 놀랬는데 이제 우리가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 이런 말 딱 듣고 야 이건 진짜 이건 변태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실종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게 아니라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게 도대체는 어떻게 저런 발상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감성 자체가. 부처 눈에 부처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저는 이 사건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방어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해요. 이 세월호 침몰과 그 수많은 희생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스로 밖으로 나온 사람 제외하고는 하나도 못 구했다.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이제 화가 나서 그런 말은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거는 그 대통령이 그 자기 자신을 억누르지 말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슬펐을 거라고 봐요. 그랬으면 그 자기의 슬픈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공감하고 같이 표현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랬더라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눈물을 닦아줍시다라고 한다든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가족이라든가 심지어는 수학여행 간 학생들을 비난하는 이런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말을 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공감하고 자기 마음속에 따뜻함을 더 키워내서 그 슬픔과 아픔을 같이 표현하고 공명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망언들도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일단 그게 가능했을진 저는 지금 거기에 좀 회의적이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최종 책임은 정부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데 그 일을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대통령께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첫날 처음 그 성명서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질타해요. 정부를 질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딱 한마디가 들어가 있는 게 내가 올 초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안전 강화하라고 말을 했다. 자기는 빠져나가고 질타하니까 우리 이제 황당한 거죠. 이 유체이탈 어법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공화국이죠. 리퍼블릭이 아니에요. 리퍼블릭에서는 자기가 최종 책임자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비난을 갖다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올라가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컨대 입헌군주제의 군주 같은, 이거 태국 왕 있잖아요, 이번에 쿠데타,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최종적인, 뭐랄까, 심판자 역할을 하거든요, 이분이. 예, 지금 그 같은 얘기인데, 유가족들이 그 청와대에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밤새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려고 기다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시민들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심지어는 뭐 대통령 물러가는 얘기까지도 이제 썼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왜 이제 이 사건이 뭐 다 그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대통령만 탓하느냐라는 반론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 끝에 이제 그런 망언들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미 유가족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알거든요. 장관이 힘이 없다는 걸, 총리가 무책임하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힘 있는. 기댈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 다른 나라 같으면 장관 붙들고 할 얘기를 여기서는 대통령한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게 팽목항 딱 그 방문했을 때 지지율이 70%로 뛰거든요. 그럼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국민들이 기대를 한 거라는 그렇죠. 거죠. 기대를 한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 뭐 마구마구 책임을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욕할 준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사건이 나고 닷새 만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처음 주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각 부처와 문제를 갖다가 이 사건을 만들어낸 이 범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선장부터 시작해서 다 지적을 하면서 질타를 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해요. 그 대통령이 한 얘기에 따르면 본인도 피해자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욕보고 있다라는 사과 한마디 없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얘기를 하고 국무회의를 갖다 소집한 것은 13일 후에 소집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들을 데리고서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날 이제 이른바 첫 사과를 한 자리였는데 첫 사과를 하기 위한 배경으로다가 국무위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서 이 나라를 갖다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다들 찾아갈 때는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서 그 지금 개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내각 총사퇴하고 개각하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면은 허수아비를 갖다가 새 걸로 교체하겠다는데 예. 새로운 허수아비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똑같은 거죠. 대통령이 국가를 개조 뭐 하겠다 그러는데 국민들 머릿속에는 저 대통령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예. 사실 우리의 관심은 그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자기는 그대로 둔 채 국가를 개조하겠다. 그러면서 장관 바꾸고 총리 바꾸고 그게 아무도 이제 달라질 게 없다라는 절망감밖에 안 남는 거죠. 예. 일단 뭐 우리가 이제 합의하는 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고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고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뭐 성급하게 범인을 만들어서 성토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사고의 원인들을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짚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이런 엄격한 원인 분석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대책들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일종의 민심 수습용? 급했어요. 급한 것 같아요. 매우 급했죠. 네. 전혀 뭐 지금 사고 원인들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고 수사 박근혜 발표도 좀 안 돼 있는 대통령이 상태인데. 청와대가 너무 급했어요. 제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는 서로 감정이입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감정이입을 좀 해봤죠. 또 김기춘 실장이나 또는 새누리당 지도부 진짜 오지랖도 넓다. 하여튼 감정이입을 좀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되게 급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진행 중인데 세월호 사건이 워낙 큰 참사이기 때문에 이제 어지간한 걸로는 이 민심 흐름이 정부를 일을 좀 똑바로 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슬픔과 아픔과 이 원통함과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여당에서 이제 선거 다치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저녁에 만나면 뭔 얘기 하겠어요. 청와대에다가 뭔가 조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했겠죠. 이게 급해요. 빨리 이제 선거가 중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본격화되기 전에 빨리 뭘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왕 실장이 조선시대로 치면 도승지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황관들이 좀 있겠죠. 그 안에. 그러니까 불러 모아가지고 수덕수덕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준 겁니다. 대통령 담화에 들어있는 대책을. 그게 급하니까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충격적인 거. 그러니까 막 해경 해체. 해체하면 웃을 거예요. 국가안전처 만들어서 그따 해경을 통째로 보내면 국가안전처 인력의 90%가 해경인데 그거는 그냥 간판 바꿔다는 거잖아요. 그 대책도 아닌 대책이라고. 하여튼 그런 거 포함해서 뭐 겉으로 보기에 엄청 충격적인 거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담화로 때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급한 거는 제가 감정이입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진짜 더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이번 사건을 갖다 해결하는 데 필요한 큰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 사건에 직접 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엄하게 이렇게 문책하는 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중에는 뭐 정치적으로 교체하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사법 처리하는 그럼요.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재발 방지 대책이에요. 사실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확인된 아까 중대본. 그것도 과거에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재난구조 활동을 통합적으로 하겠다고 만든 거였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이 더 중요하다가 이름도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렇게 안전행정부로 바꿔놓고 이제 안전사고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그 안전행정부 책임자는 지금 인천시에 시장 후보 나가고 뛰고 있고. 그러니까. 엉망이야 완전히. 그래서 사실은 재발방지 대책이야말로 이제까지 수없이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제대로 못 고쳐서 이 사건이 터졌다면은 이제라도 제대로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이 재발방지 대책은 다른 나라 경우에 이렇게 비슷한 예를 보면은 위원회 만드는데 1년씩 걸리고 만들고 1, 2년씩 충분히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국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적 합의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재발방지용 대책이라기보다는 민심 수습용 대책이고 지방선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즉흥적인 발상으로 나오는 대책을 가지고서 소를 또 잃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근데 겁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한 게 예전 정부에서는 왜 대통령 측근 실세가 누구누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김기춘 씨죠. 김기춘 실장 혼자 하나? 이원 집정제잖아요.
총리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대외 의전용 총리가 있고 하나는 내각을 통할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뭐 부통령급 이제 총리가 있고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큰 것 같은데 내가 그 인사도 전부 다 지금 그 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춘대원군. 예, 그분이 이제 그 안대희 씨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안대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분에 비하면 발바닥밖에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분의 뭐 청렴성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지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좋게 말하면 정부 능력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그 공작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건을 전부 그 모든 권력기관, 그런 헌법기관의 책임자들을 거의 다 90% 이상 소위 PK 출신, 검사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검사와 판사 일종의 저는 라스푸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러시아 혁명 말기에 라스푸친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모를걸요?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괴승 라스푸친. 괴승 라스푸친이 그 왕후를 꼬드겨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좀 러시아 전국을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다른 뭐 장관 바꾸는 것보다도 사실 바꿔봤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기춘 실장 바꾸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문제예요.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죠. 근데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책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책임 총리를 하려면 권력을 나눠줘야 되는데 예컨대 우리 보니까 2번이 있었더라고요. 한 번이 이제 이회창 씨. 그때 결국 4개월 만에 나가버렸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책임 총리는 대통령 대신 책임지고 물러나는 총리를 책임 총리라고 하는 거죠. 정홍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책임 총리제였고 그 책임 총리제의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은 국무위원 즉 장관 재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다가 행사하게 하자는 것은 본인의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약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초대 총리인 정홍원 총리가 그래서 이 정홍원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이 총리가 되면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국무위원 그 재청권과 임명 재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행사 못했잖아요. 누가 말렸겠어요? 결국은 이제 국민한테 알려지기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더니 물병 맞은 분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물러나게 예정되어 있지만 퇴임 청문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 약속한 게 안 이루어졌는지 누가 말렸는지. 임명 재청권을 누가 안 줬는지 그리고 왜 이번에 그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 현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직위는 누구인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김무성 의원도 어젠가? 예, 뭐 청와대 참모들 다 물러나라. 청와대 참모 다 물러나라는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김기춘 실장 물러나라. 근데 자기도 별로 유능하지는 않던데 무능한 사람 물러나라고 그러대. 근데 사실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꿔라. 이게 요구할 수는 있는데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3년 반 남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저대로 계속 간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네. 그걸 고민해야 될 시기 아닌가.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개각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김기춘 실장이 사실은 이 모든 개각이라든지 인선까지도 다 이분의 이제 머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오히려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냥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이 흐름이 지나가게 되면은 예컨대 촛불 집회 이후에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개각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있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되는 면이 있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또 한 20명 정도 되는 이제 장관급 자리를 갖다가 자기 또 의지대로 이렇게 임명하고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이제 이 본인에게 정치적인 어떤 그 기회가 되는 면이 동시에 있는데 이번에 총리처럼 저는 총리 얘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안대희 총리. 와, 진짜 돈 잘 벌네. 예, 뭐 5개월 동안 뭐 16억 원. 16억 원. 한 달에 대충 3억을 벌었고 그러니까 일당이 1,000만 원이 과세 소득만 그래요. 비과세는 또 모르죠. 저는 그분이 꽤 그래도 그쪽에서는 좀 청렴했던 분으로 사실 알려져 이제 있고 그걸 또 믿고 싶고요. 이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재산 일부 소득은 또 사회에 기부한 걸로 봐서도 뭔가 이제 공직 진출에 대해서 이렇게 야심을 갖고 있었죠. 마음의 준비를
쭉 해온 분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그랬기 때문에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13억밖에 못 버는 게 아닌가. 그 11억 무슨 사회환원 한다는데 총리 가격이 11억 원인가 봐요. 총리 자리 가격이. 근데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웬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냐가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벌었냐. 사실은 그런 많은 대가를 받을 정도면은 어떤 또 그 영향력을 갖다가 부당하게 행사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본인은 그 부당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돈만 환원하겠다. 돈은 환원할 수 있지만 부당한 행위는 사회에 환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 11억 원 내놔봤자 총리 마치고 나가서 또 석 달이면 16억 원 다 벌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난 변호사 열심히 노력해서 그 돈을 벌었는데 두 번째 내가 생각해도 좀 많더라.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아니 많이 벌어서 송구하다는 얘기는 장동건이 잘생겨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 모욕하는 그 얘기죠. 돈이라는 게 사회 정의를 갖다 왜곡시킨 데 따른 그 부당하게 얻은 부당소득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이른바 국가 개조를 하기 위한 자리거든요. 쉽게 관피아를 없애고 해피아를 없애는데 근데 이분 스스로가 지금 법피아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법관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요, 이제 해봐서 아는데 오늘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장관 해봐서 아는데 저희가 정부에 있을 때 매뉴얼이 있었어요. 장관 매뉴얼이라는 거요. 거기 보면 이제 퇴임 후의 매뉴얼도 있어요. 장관은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 보면 이익 집단의 로비스트를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장관 자리를 지내고 무슨 협회나 이런 데 가서 로비스트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제 교과서에는 장관은 국민 주권의 상징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받은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국무위원으로서 퇴임 후에도 그와 같은 명예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로비스트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사법부의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관은 장관급 아닙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윤리 규정 또는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변호사를 하더라도 인권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이런 변론을 하는 거는 좋으나 자기 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대기업들하고 세금 때문에 국세청하고 소송하고 있는 이런 데를 대리해서 그걸 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정부에 있을 때 그 윤리 규정에는 명백하게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뭔가면은 대법관이면은 그 사법부잖아요. 사법부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그런 지위인데 그걸 지낸 사람이 행정부의 내각 수반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행위예요. 박근혜 후보 선대위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정치군에 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대법관이 판결 내릴 때마다 내가 언젠가 대법관 그만두면은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그 판결에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건 상권분리 원칙에도 심대히 훼손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지낸 사람들이 절대로 변호사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하더라도 공익 활동을 하죠. 공증 업무만 해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법관 출신으로서 로펌 같은 데서 변호사하고 있는 사람이 37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이 적게 벌어야 한 달에 1억 버는 것이고요. 대개 보면은 이런 사건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상고하는 거 있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도록 만드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법관이 출신이 변호사가 돼가 도장을 찍어서 상고 이유서에 도장을 찍어주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계류를 시켜줘요. 이 도장값 한 방에 3천만 원이에요. 사건 정식 수임계도 안 내고 전화 한 통 거는 거 있죠. 전화변론. 이게 한 건에 5천만 원입니다. 시중 가격이에요. 이게 그렇게 부풀린 가격도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일부라도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정관예우가 사람들이 볼 때는 유전무죄라고 보여지는 거고 유전무죄가 횡행하니까 법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OECD 가입 국가 32개국 중에서 31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보다 밑에도 하나 있네. 이런 사법 불신이 바로 이런 잘못된 처신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걸 총리 내정자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살면 그냥 돈 벌고 살아야죠. 왜 국무총리를 맡으며 공직으로 왜 들어옵니까?
그리고 변호사에서 돈 벌려면요 대법관부터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 그만두고 나와야죠. 그 제가 들은 바로는 개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어렵대요. 이제 그걸 하려면 인사청문회를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주장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대통령 하시던 분이 여당에서 반대하니까 그거 해줘라. 뭐 우리도 골치 아프지만 저거는 더 골치 아플 낀데 나중에 사람 꺼달라 그러라 이러면서 이제 그때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장관 지명을 하려면 미리 이제 검증 동의서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융계좌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뭐 싹 다 추적해서 청와대에서 검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검증 동의서 써달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런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요. 나보고 장관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뭐 저 국정원장, 안보실장 또 장관들 줄줄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대책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 컨트롤 타워, 국가안전처, 그다음 뭐 해경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가 이제 개각이죠. 그래서 안대희 그 총리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극히 부적절한 예, 총리 지명이에요. 다 각각의 문제를 짚어봤고, 세 번째는 또 있는데 그 국회입니다. 김영란법하고 종종 이거 듣고 굉장히 웃었는데 인성교육법?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안대희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같이 대법관으로 있었던 분이 바로 김영란 대법관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이영훈 대법원장도 이제 계셨고 또 얼마 전에 저 서울시장 후보로 그 경선에 나왔던 김황식 대법관도 같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대법관들이 내린 그 판결에 대한 그 분석을 갖다가 어느 언론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분석 결과 김영란 대법관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정반대의 보수적인 판결을 제일 많이 내린 대법관이 안대희 대법관입니다. 김황식 대법관보다 더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과연 김영란법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갈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네 박근혜 정부가. 자기 편을 기가 막히게 골라내가지고 임명을 하잖아요. 기춘대 연구께서 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어요. 예, 그분이 예, 만사형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던져준 큰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던져준 큰 물음이 뭐였냐면 국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국가가 실패했다는 느낌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분들도 뭐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 했다라기보다는 선거 슬로건이었겠죠.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들. 근데 그게 잠시 예언적인 것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그 철학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여야를 떠나가지고 핵심적인 게 바로 그 정책의 프라이어리티 또는 가치관의 그 프라이어리티잖아요. 우선권이잖아요. 네. 어디다 우선권을 두느냐.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의미를 좀 넓혀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늘 생명이 경시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이렇게 합리화되어 왔다라는 것이 이런 참변의 그 근본 원인으로서 지적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강자 우선이라는 것이 있죠. 사실 우리 경제에서도 보면 낙수 효과라 그래가지고 경제적 지위가 더 이제 강한 쪽을 살려서 결국에는 약자까지 다 함께 살도록 만들겠다라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낙수 효과는 강자만 살아남는 식으로 끝나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던 것처럼. 꼼꼼을 하나도 안 흘리고 어떻게 받으세요? 그렇죠. 세월호에서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위치나 역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그 강자들 뭐 다는 아니지만 승무원 중에서도 아주 순직한 분도 계시지만 선장과 기관사 등 해서 강자들이 자기부터 사는 바람에 약자들을 무참하게 결과적으로 희생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얼마 후에 교보문고에서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교훈적인 어떤 서적을 갖다가 홍보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 목숨은 내가 살린다라는 책을 갖다가 이렇게 광고처럼 해가지고 게시해 놓은 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나만 살겠다라는 식으로 또는 나부터 살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나도 못 산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점해야 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머리 맞대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그 철학을 공유해야지. 나만 살겠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를 갖다가 강자로 우대하는 그게 현재 우리 또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함께 사는 철학, 혼자 잘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 또 남을 누르고 이기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제는 좀 하나의 새로운 현실로서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조금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는 진도 앞바다가 아니고 탐욕의 바다예요. 그리고 맹골 수도의 뭐 급류 때문에 침몰했다. 그게 아니고 이 탐욕의 탁류에 침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돈이 오고 가면서 부패를 했든 돈이 오고 가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서로서로 봐줬던 실제로 국가의 안전관리 기능이 완전 무력화됨으로써 이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무력화됐냐 이렇게 보면 이 해방 이후에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가 워낙 못 살고 이제 어려운 조건에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또 뭐 지배청이 다 조선시대 지배청도 다 망해버리고 그라운드 제로에서 출발한 사회였고 거기서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공정경쟁, 적자생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약육강식, 강자생존 이 논리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사를 움직인 힘은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재개발 공약, 재건축 공약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이 관심을 끄냐 하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보다 우선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압도한 결과 이 사건이 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모두가 이 불문율처럼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봐주면서 서로 잘 살아가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내부 고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배척해 왔어요. 지금까지.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 국가 개조를 누가 하겠습니까? 국민이 하지. 왜 이렇게 개발 공약, 무슨 비즈니스 프렌들리, 무슨 규제를 쳐부숴야 될 원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력에게 누가 국가를 맡겼습니까? 결국은 그 정당이 현재의 집권당이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이렇게 했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삶의 좌표, 자기의 가치를 물질에 뒀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강력한 제1당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욕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진짜 국가를 개조하려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안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나 저는 이 정직한 거라고 봐요. 너나 없이 조금씩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봐주면서 넘어가면서 지금 70년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반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장관 바꾸고 총리 바꾸고 대통령 욕하고 정권 바꾸고 이런 것만으로 해결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미 이제 DNA처럼 굳어버린 거죠. 시장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만들어낸 파탄이었고. 그건 유식한 말이지. 완전히 돈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국가주의 환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국가에 충성을 하면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건데 이번에 그게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저도 애가 있고 애가 있죠. 애한테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애가 없어요 여기. 애한테 뭐라고 가르칠 거냐는 거죠. 예컨대 선내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너 저 말대로 따라서 하라.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판단을 해봐야 된다 스스로.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독자적인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중2 아들한테.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되잖아요. 자기 독자적인 판단보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 상황에 와서 그런 방송이 나올 때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방송에 따르라고 가르쳐야 되는가 그것도 위험하고. 자기 머리로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권위를 인정을 하고 따라줘야 되지만 어떤 책임 있는 단위에서 명령이 나왔을 때 그 명령이 진짜 타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잘 모르겠다 하면 따라야 되지만 이건 아니다는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깨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번 과정에서 새삼 느낀 게 이제 나도 국가주의자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사실 그 팽덕항에 그리고 또 진도 그 군청에 가 계신 그 희생자 가족들 또 실종자 가족들 보면 얼마나 우리가 그 참 눈물을 많이 삼켰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뭐 첫날부터 뭐 민간 잠수부 뭐 사비를 들여서라도 집어넣겠다고 하고 사사건건 이제 정부하고 부닥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있었을지 몰라도 국가는 없었다. 이 시스템으로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달려간 거거든요. 사실은 가족들한테 일일이 물어가지고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면은 국민들은 안타깝지만은 국가를 믿고 지켜보는 거고 국가가 구조를 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지 할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국민 개개인들이 그냥 자기 사정껏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제까지 한국의 그 보수 세력들은 늘 국가를 갖다가 강조해 왔어요. 마치 국가는 자기들이 다 지키는 것처럼 강조해 왔는데 그러나 여기 국기도 있고 애국가도 있고 국호도 있었지만은 국가는 없었다라는 거죠. 국가가 없다. 우리는 국가 없는 국민처럼 되어버린 게 이번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살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나라를 먼저 세워야죠. 시스템을 먼저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든 뒤에 그 시스템을 믿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